박사님 이게 많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그냥 살이 쏙 빠졌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디지털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넘게 이어져온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와 유럽 안보에서 발을 빼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 유럽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자는 소위 자강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최근 안보 통상 문제로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선 이제는 딴 것도 아니라 미국산 무기 구매를 중단해야 된다. 무기는 지금 그쪽도 상황이 지금 좀 엄중한데 유럽 사람들 자존심 제대로 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국에 대한 적대적 대우로까지 이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유럽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면서 미국은 유럽의 적이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심각한데 미국도 적이고 러시아도 적이고 그런 거 어떻게 돼?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나토를 탈퇴할 경우에 그 혼란을 좀 최소화해야 된다. 그럼 이제 그런 사전 작업 차원에서 지난 3월 19일 EU 유럽연합이 앞으로 4년 동안 최대 8천억 유로, 한화로 환산하면 약 1270조 원을 국방비에 투입해서 2030년까지 독자적 방위 역량을 확보한다는 대기태세 2030 레디니스 2030 요 로드맵 발표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방위 산업에 의존했던 유럽이 트럼프 리스크의 후회 막심인 관계로 대비태세 2030의 골자가 Buy European, 즉 유럽 무기를 사자, 이 정책을 적용한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제 미국 무기 손절했다. 이런 뜻이죠. 저희가 최근에 본 게임에서 과연 미국 없이 나토가 러시아와 싸울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룬 바도 있는데, 그러면 불매 운동, 미국 무기, 그리고 첫 번째 그 타겟이 되는 거는 어떤 겁니까? 미 공군과 록히드 마틴이 같이 개발한 F-35 스텔스기죠. 이거는 짱이기도 합니다만 많이 팔리기도 한 거 아닙니까, 이건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나토의 유럽 군대는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2030년까지 F-35 스텔스기 500대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었어요. 500대요? 네. 비행기를 산다라는 거는 이제 단지 이게 구입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미국과의 관계를 산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나 불확실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좀 F-35에 대한 불매의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3월 2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공군과 보잉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인 F-47 개발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동맹국들에게는 기능을 줄인 버전을 공급하겠다는 소리를 한 거예요. 몇 가지 옵션이나 그걸 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그리고 그 이유로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의 동맹국이 아닐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유럽 말이죠. 사람들 지금 옆에서 전쟁 나고 있는 유럽 사람들한테 그거는 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멘트가 나왔는데, 심지어 F-35에 킬 스위치가 장착돼 있어서 미국이 원한다면서 이 셧다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유럽에 수출된 미국제 F-35에 원격으로 작동을 멈출 수 있는 킬 스위치가 장착돼 있다. 자,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조사인 미국 럭키드 마틴은요, 킬 스위치 그런 거 없어 하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부인을 했습니다만은요. 그렇죠. 설마. 근데 이제 그런 기능이 없어도 실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F-35를 운용하려면은 그 앨리스, 그래서 자율 물류 정보 시스템 이런 거를 통해서 모든 부품의 상태와 이제 부품의 교체 시기 이걸 추적하면서 이 데이터를 이제 미국의 중앙 서버로
보내면서 이제 그 정비 주기라든가 운용 능력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 시스템에 접근을 차단시켜 버린다. F-35 실질적으로 운용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F-35는 정비조차도 네트워크 통해서 관리를 할 정도로 네트워크화된 전투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스텔스 코팅하는 그 도료, 그 다음에 뭐 엔진,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혹은 뭐 소프트웨어 지원, 이거에 만약에 중단이 된다. 이거 사실상 킬 스위치 누르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실제 원할 때 못 쓸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의 생각에 반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500대를 살 계획이었는데 그 F-35를 안 산다면 바이 유로피안, 그러면 유럽의 어떤 뭐 전투기 중에 뭐 하나가 수혜를 받다고 해야 될까요? 그쪽으로 타겟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아까 라팔이 나온 게 뭐 괜한 이유가 아닌 것이고. 그게 라팔이겠죠. 예. 네네. 그래서 이렇게 유럽제를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유럽과 캐나다를 향해서 F-35 대신에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사라 이러면서 제안을 하고 있죠. 공개적으로요? 네. 네. 라팔은 기동성이 아주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는 4.5세대 전투기고 첨단 항공 전자장비, 공대공, 공대지, 정찰 임무를 포함한 아주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민첩섬과 무엇보다도 지상 및 항공모함 기반 플랫폼에서 모두 작동할 수 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다재다능하고 광범위한 그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라팔을 만든 다쏘사의 트라피의 CEO는 최근 현재 월 2대 정도, 2기 정도 수준인 생산량을 5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이유도 역시 F-35의 회의적인 나라들에게 충분한 공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결정인데 벌써 여기에 대한 입질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우선 포르투갈 국방부가 최근 노후한 F-16을 교체하면서 F-35가 아니라 라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바로 반응이 오네요. 예,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그리고 독일도 사실 내년부터 F-35 35대를 인도받을 계획이었는데 취소할 것 같다. 이런 또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언해서 아주 충격에 빠진 캐나다. 이 190억 캐나다 달러를 들여서 F-35 88대를 도입한다는 계약을 이미 2023년에 체결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16개에 대한 금액은 지불을 했고요. 그래서 그건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72기는 라팔이나 그리펜으로 충족시키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캐나다 진짜 많이 화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요. 굉장히 화났죠. 그 외에도 F-35 구매 계열에서 이탈하는 분위기가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체코 등등 이미 F-35 구매를 결정했거나 고려 중인 유럽 나라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노렌지, 뭐 삼행신지, 뭐 라파라 8년이 아니요, 그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은 뭐 다들 아시는 뭐 내용이라고 하는데, 근데 라팔이 예전에 그렇게 진짜 연패했었나 봐요. 라팔이 이제 2004년에 첫 실전 배치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나라에서 채용되려고 숱한 시도를 했는데 엄청나게 한 10년 이상 실패했던 그런 흑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팔은 그 2002년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FX 사업에 참가했다가 고배를 마신 다음에 또 그 같은 해 네덜란드에서도 미끄러졌고요. 그리고 2005년에 싱가포르에서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07년에는 모로코에서 또 패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모로코는 프랑스가 자기네 앞마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금 세이지에 나섰는데 최종 승자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그리고 성능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럭히드 마틴의 F-16이 이겼던 거죠. 몇 번 진 겁니까? 지금 한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뭐 모로코 4연패 중이에요. 4연패. 2010년대 들어와서 조금 좀 바뀌기는 시작을 했는데 2011년 3월에 프랑스가 리비아 내전에 참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을 공격을 한 프랑스의 군사작전이 아르마땅 작전인데 이때 라팔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라팔이 한 2,0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리비아 정부군의 전차와 전투기를 파괴하는 등 실전 기록을 이제 세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얘도 좀 이제는 좀 쓸만하겠구나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고, 그다음에 2015년하고 2018년 시리아 공습에서도 이 IS 이슬람 국가의 주요 거점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라팔이 이렇게 이제 몇 차례 실전으로 성능을 어느 정도 검증받고 나니까 2015년 2월에 이집트의
24대를 수출합니다. 이게 이제 첫 수출 성과고요. 여기에 이어서 인도 36대, 카타르 36대, 그리스 24대, 크로아티아 12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제 좀 나름 잭팟이 터지는데 거기다 80대를 팔면서 주요 고객을 유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래 프랑스는 예전에 미라주 전투기로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렇죠, 미라주. 예, 미라주 3 같은 게 뭐 거의 뭐 중동 국가들 막 엄청나게 팔리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한번 이런 분위기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전투기 개발하고 이제 뭐 생산하고 하는 손익분기점이 있는데 통상 300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300대를 넘어선 지는 이제 오래됐고 프랑스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납품하고 주문한 수량이 현재 이제 거의 500대 정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가 이제 F-35의 이제 딱 절반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대당 가격은 사실 싸지는 않아요. 8천만 달러에서 1억 2천만 달러 하나로 치면 약 1,711여 원 요 정도 수준인데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패키지로 사면은 2억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어요. 예. 뭐 당연히 뭐 스텔스기는 아니고 그런데 최근 들어 더욱더 이렇게 라팔이 각광받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러시아에서 이제 전투기를 구매를 하려고 했던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받아서 뭐 수호이 계열 전투기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됐을 뿐만 아니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 전투기를 투입을 해야 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엔 미국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라팔 80대를 구매한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말하기를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미국이 F-35 판매 과정에서 중국의 스파이 행위로부터 자국의 첨단 무기를 지키고자 설정한 보안 요구가 좀 부담스럽다. 아, 엄청 까다로웠나 보군요.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사실 미국 국방부하고 록히드 마틴은 F-35의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아주 면밀히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수정을 하려면 전부 록히드 마틴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프랑스는 반대로 라팔의 소프트웨어와 지적 재산에 대한 완전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를 하겠다. 예. 이런 의향을 내비친 겁니다. 결국은 이제 사용자가 제가 라팔을 샀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제가 다 접근하고 프로그램이든 뭐 기억 장치든 다 접근하고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확실히 뭐 그 바이어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프랑스 그 이렇게 정책이 달라가지고 훨씬 뭐 프랑스 쪽이 편할 것도 같은데 일단 뭐 프랑스가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이거 뭐 팔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도 되나 보죠? 기술력이 당연히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은 프랑스 무기가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는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사는 겁니다. 예. 일단 라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작사가 다쏘잖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 방산기업이 다쏘가 체계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전체 한 60% 정도를 이 다쏘에서 일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투기에서도 요즘 현대 전투기 중요한 게 전자장비 중요하잖아요. 센서라든가 통합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탈레스가 담당을 합니다. 여기 한 22% 정도 물량이 되고요. 이 엔진은 샤프란, 옛날에 이제 띠르브 메카라고 불렀던 회사인데 이제 이게 샤프란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요 이제 샤프란에서 한 18% 정도가 이제 참여해서 그러다 보니까 100% 프랑스 기술로 만든 전투기가 되는 거예요. 국방 과학 기술 수준도 상당합니다. 예. 2021년 기준으로요. 미국을 1위 100점으로 이제 가정을 했을 때 프랑스의 국방 과학 기술 수준은 러시아와 공동 2위로 89점입니다. 그래서 매우 높네요. 예, 꽤 높은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미국과의 이해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첨단 전투기를 원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틈새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현재 전 세계 방산 시장의 부동의 3위가 프랑스예요. 그런데 지금 그 저희가 그 논하는 주제가 F-35 얘기거든요. 근데 F-35 대안이 라팔? 예. 아니 물론 뭐 동급으로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이게 맞는 선택일지 대안이 될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럼 F-35의 대안이 라팔? 뭐 장단점이 있는데 네. 최근의 분위기로는 대안적인 입장에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F-35는 일단 하드 포인트가 10개고 라팔은 14개라서 F-35가 라팔보다 또 1톤 적게 싣게 되는 거고요. 또 F-35는 뭐 아시는 것처럼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장착할 수 있는 무기 유형이 좀 제한이 되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내부에 장착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런 식이고요. 무게 907kg짜리 그 JDAM 합동 직격탄보다 길거나 넓거나 무거운 것은 안에다 못 싣고 밖으로 꺼내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스텔스 성능이 좀 제한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라팔은 9,500kg 이상의 이제 물품을 다 실을 수가 있어서 F-15E가 뭐 거의 폭격기 수준이라고 우리가 전폭기라는 식의 얘기들을 쓰는데 그런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F-35의 경우 장점은 스텔스니까 적의 방어선을 잘 뚫을 수 있지만 지상 공격에 한해서는 라팔이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그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들을 운영을 해서 장거리 전략 공대지 타격력은 F-35보다 더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 이 스칼프란 거는 영국명으로 스톰 섀도우입니다. 우리가 들어본 미사일이죠. 우크라이나 얘기에서 뭐 여러 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룬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같은 미사일이고 네. 사거리 560km인 공대지 스텔스 순항 미사일, 길이 5.1m, 날개 너비 3m, 지름 48cm의 무게 1.3톤쯤 되고요. 미티어는 유럽판 암람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길이 3.65m, 무게 185kg, 훨씬 작죠. 그 사거리 100km인 능동 레이더 유도를 받고요. 이렇게 이제 장거리 타격력이라는 건 결국 안전한 공역에서 멀리서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상대국에 대한 압박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러시아 방공망을 돌파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영국과 프랑스에서 지원받은 스톰 섀도우 공대지 미사일을 옛 소련산 전투기에 탑재를 했죠. 그런 다음에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교량과 지휘소 같은 러시아의 전략 표적을 정밀 폭격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비디오로 보기까지 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쓰인다라는 거고요. 튀르키예하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리스 그리고 중국하고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가 또 라팔을 선택하게 된 그런 상황이죠. 예. 그 라팔이 분명히 장점이 있는 그런 기체인데 뭐 적은 내부에 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써야 될까요? 근데 그 일론 머스크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가 사장님인지 아무튼 뭐 정부 효율부 여기 수장이시는데 그분이 F-35 이거 별로 안 좋은 얘기했잖아요. F-35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 취임 전인 이제 지난해 11월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F-35는 비싸고 복잡하고 그다음에 모든 걸 좀씩은 할 수 있는데 어느 하나를 완전히 뛰어나게 하지는 못하는 기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아직도 있다. 뭐 이런 가성비를 자랑하는 드론 등의 대체품에 이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인 거죠.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 등을 필두로 한 나라가 가격 대비 성능이 그 뛰어난 그 방공망을 잘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또 이제 가성비 높게 이렇게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데이비드 엘빈 그 미국 공군 참모총장은 과거에 비해서 촘촘해진 방공망 때문에 더 이상 F-35, B-2 스피릿 등 최첨단 전투기하고 폭격기와 그다음에 이 숙련도 높은 조종사를 보유한 미국 공군이 제공권을 수일 혹은 수주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지 않겠냐 이런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뛰어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 배치되어 있는 전투기를 파괴하는 그런 기습 전술을 활용하는데 이렇게 활용하니까 러시아가 제공권 장악을 완벽하게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또 F-35의 그 천문학적인 그 획득, 유지관리 비용 이것도 역시 사실 걸림돌이에요. 이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미국도 이게 F-35에 좀 솔직히 좀 버거워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균 대당 판매가가 2024년 기준으로 1억 7,700만 달러, 그 약 2,571억 원 정도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뭐 이것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F-35의 그 시간당 유지 비용이 42,000달러, 한화로 6,087만 원에 달해요. 근데 이제 반면에 보면은 라팔은 비행 시간당 그 운용 비용이 15,000유로, 한화로 환산하면 2,451만 원 정도이고요. 그래서 나름 이런 면에서 균형이 있는 게 아니냐. 성능 뭐 그렇게 뭐 엄청난 성능 이런 거보다는 이 국방 예산에 부담 주지 않고 공군 업그레이드 할 때는 이게 좀 괜찮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팔이 최근에 나는 연패하다가 연전 연승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기체 하나가 거의 1,500억 2,000억 하니까 그 프랑스 무기 수출액도 엄청 늘었겠는데요? 많이 늘었죠. 네. 뭐 세계 무기 수출을 따지면 1위는 당연히 미국이고. 그렇죠, 미국이겠죠. 뭐 러시아가 뭐 항상 2위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가 지금 뭐 금수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로 무기를 못 팔잖아요. 그쪽은 거의 좀 빼놓고 여기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개점 휴업 상태라서. 네.
그래서 프랑스가 살짝 2위로 올라온 상황인데 3위 러시아와의 차이는 매우 적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2019년부터 이제 2023년까지 데이터인데 그 상황에서는 프랑스가 반짝이나마 2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근데 이것만 해도 굉장한 발전인 것이 2014년에서 2018년 그러니까 요 이전 기간에 비해서 무려 47%가 증가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무기 판매 액수가. 엄청 늘었네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프랑스가 약진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중국이나 독일 이런 쪽에 비해서도 훨씬 지금 수직 상승을 한 상황이라 그 프랑스의 무기 수출의 저력은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와, 프랑스 무기 수출이 아니 뭐 약간 오른 게 아니라 뭐 47%부터 기간을 이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이건 진짜 급증한 이유는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러시아가 뭐 방산 장비를 지금 뭐 금수도 금수고요. 수출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 자기네가 전쟁에 써야 되는데 남한테 팔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보면 프랑스는 64개국의 주요 무기를 공급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프랑스 무기 수출의 거의 3분의 1, 31%가 라팔판 돈입니다. 2014년, 18년 기간에 라팔 23대를 수출했고 2019년부터 23년 사이 기간에는 94대를 수출했어요. 또 이제 또 보면 프랑스가 또 굉장히 다양한 판매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를 하는데 제일 잘하는 거가 뭐냐면 단골 손님을 만들기를 잘합니다. 그 우리랑 겹치는데요. 우리도 그거 특화돼 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라팔 도입국인 이제 인도, UAE, 이집트, 그리스, 카타르 요거 이제 그 다쏘가 냉전 시절부터 개발해서 히트를 쳤던 당대의 명작 전투기 미라지를 운영했던 국가들이고요. 예전부터 이제 프랑스 무기를 구매했던 기존 고객들 잘 지키는 걸 프랑스가 잘해요. 그러니까 집토끼를 단속을 굉장히 잘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물건 팔 때 보면 깎아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깎아주는 것만큼이나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끼워주기. 우리 수산시장 가면 그거 아닙니까? 깎아주세요. 그냥 이거 좀 더 줄게 이거 뭐 이거 그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더 주는 게 이제 실제 실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에게 기술을 이전을 해준다거나. 국방은 또 그런 게 되겠군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집트의 그 라팔 추가 구매 계약에 뭐가 묶였냐면 정찰 위성과 유럽 그 에어버스 A330 MRTT 공중급유기 우리도 쓰고 있죠. 그 시그너스. 예, 이제 이 공중급유기 2대 도입 계약도 같이 이제 여기에 패키지를 묶여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게 쓰네요. 구매자가 조기 전력화를 원하면은 자 프랑스 공군용으로 생산했던 물량하고 프랑스 공군의 중고 전투기를 끌어와서 그걸 제공해 줘요. 우리가 또 하는 건데 그것도 튀르키예하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리스의 이제 2020년 9월 중고기체 6대를 공짜로 제공하는 대신에 신제품 12대 이상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파격적인데요, 그쪽 확실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줘요? 방산 수출에 정말 우리가 늘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금융 지원이거든요. 금융 지원도 엄청나게 파격적이에요. 와, 보통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그치. 이런 걸 다 줘요. 지금 오세요. 뭐. 돈도 빌려줘요, 심지어. 1980년 이후에 이제 이집트는요, 미국에서 F-16 220여 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4년 쿠데타가 나니까 미국이 2년간 군사 원조를 중단해버렸어요. 그냥 공군력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군력을 끊으면 그렇겠네요. 이걸 한번 겪고 나니까 이집트가 이제 무기 도입 다변화 정책을 활용하기 시작을 했고, 요때 이제 요 틈을 딱 타서 프랑스가 딱 치고 들어가서 이집트에 드디어 또 라팔을 판 거죠. 그래서 자 2015년에 그렇게 라팔을 팔고 난 다음에 21년에 또 30대를 추가 수출을 해요. 계약 금액의 85%. 즉 5조 원 이상을 빌려준 겁니다. 프랑스가. 보통 무기는 그 자금 지원을 그렇게 하나요? 85%를 지원을 해줘요? 이게 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한데 근데 그만큼 이제 이 시장을 뚫겠다라는 프랑스의 의지가 여기서 읽혀지는 순간인 거고요. 경제협력 개발기구 기준으로 최하위 7등급의 국가. 이런 국가 이제 62개국인데 여기에도 일단 뭐 상황을 그래도 봐야 되니까 조건부 승인으로 또 금융 지원을 해준대요. 프랑스가 그 정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필요한 것들은 벤치마킹을 해야겠죠.
그런데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을 뭐 상징하는 뭐 첨단 장비, 좀 저기 오늘 라팔 얘기 엄청 하고 있는데 그 라팔 전투기에 의도치 않게 탑승한 한 남성이 있었는데 이 인물 때문에 프랑스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라팔 전투기와 관련된 기막힌 사건 어떤 내용일지 본방야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9년 3월 평생을 프랑스 방위산업체에서 성실히 근무한 알렉상은 정년 퇴임이 며칠 후로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평생을 근면 성실을 좌우명으로 삼고 일해온 그를 위해 친구들은 특별한 축하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 선물은 다름 아닌 프랑스 방위산업의 넘버1 라팔 전투기 체험 비행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때까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 정년 퇴임 축하 선물이 그렇게 기막히고 황당할 줄은 말입니다. 라팔 전투기를 타게 된 그에게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2019년 3월 20일) 오후 1시경 프랑스 생디지에 로빈슨 공항 활주로 위로 위풍당당한 자태의 라팔 B 복자형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어서 나타난 5명의 남성들, 바로 64세를 맞아 임원직을 내려놓고 정년 퇴임을 하게 된 주인공 알렉상과 그의 절친들이었죠. 무려 전직 프랑스 공군 출신 친구가 퇴임 선물로 라팔 전투기 체험 비행을 어렵게 성사시킨 건데요. 하지만 알렉상은 군용기 경험은커녕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투기를 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기에 이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자마자 손엔 땀이 줄줄, 그야말로 공포감으로 가득했는데요. 그러나 친구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뿌리치기 미안했던 그는 마음속의 공포를 꾹꾹 눌러담고 인생 최대의 탑승 결심을 합니다. 라팔 전투기에 올라탄 알렉상. 그가 후방석에 탑승했을 때 심박수는 분당 136회에서 142회, 60대 남성 평균 심박수가 76에서 90 bpm인데 어마어마한 긴장감 느껴지시죠? 드디어 최대 속도 마하 1.2에 달하는 라팔 B 복자형 전투기는 하늘로 날아오르는데요. 조종사는 이륙 직후 전투기를 약 47도 각도로 수직 상승시켰고, 이때 탑승자 알렉상은 무려 4배의 중력, 이른바 4G의 압력을 온몸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력 가속도를 9G까지 견뎌내는 전투기 조종사들. 당시 4G 정도의 중력 가속도는 조종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문제는 알렉상이 그렇지 않다는 점이었죠. 사실 알렉상은 전투기를 타기 전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는 비행 관계자에게 심장에 무리가 안 가는 3G에서 4G 상태로 조종을 부탁했지만 조종사에게 검진 결과가 제대로 전달 안 됐던 건데요. 중력 가속도에 몸이 압박되었다가 중력이 약해지는 순간 하네스의 끈이 느슨해지면서 좌석에서 엉덩이가 조금 떠올랐고 그는 놀란 마음에 몸을 지탱할 무언가를 붙잡으려 이것저것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의 손에 마침내 찾아낸 손잡이 모양의 끈, 구세주와 같았기에 온 힘을 다해 잡아 당겼고 그와 동시에 알렉상은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약 2,500피트 상공 전투기에서 하늘 위로 솟구치게 됩니다. 그의 손에 잡힌 무언가는 바로 사출 좌석을 작동시키는 핸들이었습니다. 무심코 당긴 사출 핸들로 그는 전투기에서 탈출했고 즉각 펼쳐진 낙하산을 이용해 독일 국경 근처의 들판으로 착륙하게 되는데요. 프랑스 항공안전조사국의 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한
반사작용으로 추정되며 천만다행으로 허리와 척추에 경미한 부상을 입은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계속 비행을 유지했더라면 강력한 중력 가속도와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가거나 의식을 잃을 위험이 컸을 것 같은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의도치 않은 사출 좌석 작동이 그에게 목숨을 구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선사한 셈이죠. 그러면 이제 더 재밌는 사출 좌석의 세계 살짝 보고 가볼까요? 초기 사출 좌석은 폭약 추진 방식으로 사출 순간 조종사의 척추나 목에 강한 압력이 가해져 골절이나 디스크 손상 같은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요즘 사출 좌석은 점점 진화 중입니다. 미국의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사가 제작한 에이시스5 사출 좌석은 체중에 따라 사출 에너지를 자동 조절해 줍니다. 또 머리와 목 보호대에는 스프링 내장 시스템이 있어 사출 시 고속 바람으로 인한 뒷쏠리는 현상을 방지해 주고요. 이런 기술 덕분에 사출 시 부상 위험은 5% 미만, 척추 부상은 1% 이하로 줄었다는데요. 그야말로 조종사 맞춤형 에어백인 셈이죠. 하지만 사출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저고도에서의 긴급 사출은 큰 위험이 따르는데요. 낙하산이 펼쳐지기 전에 지면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제로제로 사출 좌석. 속도 0, 고도 0, 즉 비행기가 멈춘 채로 땅 위에 있어도 사출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비행기가 멈춰 있을 때조차 조종사를 공중으로 사출해 낙하산을 펼칠 수 있는 높이까지 올려주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경위를 파악한 프랑스 공군과 다소사는 비정규 승객들의 탑승에 대비해 사출 좌석 핸들을 개선하고 탈출 절차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하늘에서 탈출하는 기술에서 이제 조종사를 끝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된 사출 좌석. 앞으로 점점 더 진화할 사출 좌석의 놀라운 변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유럽제 전투기가 뭐 라팔 말고도 뭐 또 있죠. 저기 북유럽에 뭐였죠? 소위 스웨덴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네. 그 사브 JAS-39 그리펜 그리펜 EF가 있는데 사브의 그리펜 EF는 구형인 CD에서 이제 2013년부터 수출용으로 개량된 기체죠. 이 개량 기체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G로 엔진이 교체돼서 추력이 증가가 됐고 그리고 연료 탱크도 증설이 돼서 작전 반경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 제급 시 항속거리는 1,500km에 달하고 최대 이륙 중량은 16,500kg, 16톤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A사 레이더가 합체돼서 항전 장비도 대폭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펜 EF는 엔진이 단발이죠. 크기는 우리 FA50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유사시에 스웨덴이 전투를 해야 된다는 상황에 몰린다고 가정을 하면 가상 적국 1호는 당연히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상황에서 이 스웨덴 전략은 일단 우리는 전 국토와 군사 비행장이 공격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이 뭐 성공하지는 않을 테니까 뭐 당하고 시작할 거 아닙니까? 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공격을 먼저 받는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고속도로나 야지 같은 비정규 활주로에서 운영을 우리는 해야겠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런 용도에 맞춰서 작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각이 있었던 거고 700m 정도의 비포장 지방도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해요. 와, 그러면 한강 다리 중에 좀 짧은 뭐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짧은 보통 1km는 되지 않아요, 보통? 보통 1km는 충분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만든 설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성능이 또 인정을 받다 보니까 작은 기체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2010년대 시점에서의 실판매가가 1억 5천만 달러 수준이 되었고 체급을 따졌을 때는 상당히 비싼 기체라고 말할 수가 있죠. 1억 5천만 달러면 실판 2천억이 지금 뭐 당연히 훌쩍 넘어가는 그런
F-35랑 이거를 바꿔? 이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일단 자동차로 생각을 하면 네. F-35는 포르쉐, 람보르기니 뭐 이런 차인 것이고 급이 아무래도 그렇죠. 예, 좀 다르긴 하네요. 예. 근데 그리펜 EF는 뭐 새로 개량을 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가성비 차량이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아직은 낮죠. 스웨덴하고 브라질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초에 콜롬비아와 스웨덴 간에 그리펜 전투기 구매를 위한 의향서가 체결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계약이 된 건 아니고 세부 협상, 뭐 예를 들어서 전투기 숫자, 납품 일정, 뭐 계약의 비용 등 이런 거는 아직은 비밀에 붙여 있는 상태입니다. 예, 좀만 기다렸다고 KF-21 상황장 보고하시지 뭐 이렇게 바쁘게 콜롬비아에서 그렇게 일을 하신대요. 아니 저 FA50만 사도 돼요. 네. 있네요 이미. 아니, 우리 있어요. 이미 있는데요. 정보가 좀 그러신가. 예, 아무튼 저희 본 게임이 저기 그쪽 라틴인가 그쪽 좀 방송이 돼가지고 콜롬비아를 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FA50이 있고 그리고 KF-21까지 뭐 줄줄이 준비돼 있어요. 예. 네. 근데 그게 또 있죠 또 유럽 전투기. 맞습니다. 유럽제 전투기로요. 원래 이게 라팔이요. 프랑스가 독자로 만든 게 아니라 냉전 시절에 그 유럽 국가들이 전부 모여서 전투기를 만들자라고 해서 유럽 파이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의견 차이가 생겨가지고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라팔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유럽 국가들, 남은 국가들이 계속 만든 기체가 바로 유럽 파이터 타이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기체는 모양이 어떻습니까? 라팔이랑 위에 카나다도 있고 뭐. 네, 라팔이랑 기본 설계는 똑같은 거예요. 기본 설계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뿌리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쌍발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 4.5세대 전투기인 부분도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요. 개발과 생산의 거버넌스를 누가 가져가냐, 얼만큼 효율적으로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로파이터는 그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4개국이 거버넌스를 갖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오히려 사자 거버넌스가 장점 아닙니까? 이거 라팔이 아니라 타이푼이 더 유력한 거 아니에요? 그 관계하는 나라도 많은데 사공이 많다니까. 4개국이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본인들이 만들고 본인들이 사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고요? 배가 3명인데 4명이면 서로 싸우겠지. 아니 유럽 보세요. 지금 트럼프 와가지고서 나 제왕이야 그러고 보니까 꼴 보기 싫다고 지금 딴 데 가는 게 유럽인데 자기들끼리 4명 모였으면 머리 터지게 싸우지 안 싸워요? 또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예. 좀 설명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서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 누가 일거리를 더 가져갈 거냐, 이번 배치에는 무슨 기능을 더 넣을 거냐 이런 거를 하나하나를 놓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매번 네 명이 모여서. 네 명이 모여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민첩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이런 게 있으면. 자, 처음에 F-15K랑 라팔이 붙었다가 라팔이 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차기 전투기 사업을 하는데 이번엔 F-35하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붙었는데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졌습니다. F-35랑 같이 경쟁을 해왔으면 그래도 이거 첨단 전투기라고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제조국 중에 하나인 독일에서 거의 무용 지물 수준으로 가동성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공군이 운영하는 유로파이터 128대 중에서 딱 봤더니 실제 전투가 가능한 게 4대에 불과하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와, 이거 주차비도 안 나오겠는데 그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왜 가동률이 낮았냐면은 이 단일 업체가 전투기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4개국 여러 업체들이 막 맞다 보니까 이 부품 하나를 수급해 오는 거가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품이 막 생산되는 게 단종되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각국이 자기네 기업들을 살려야 되니까 국가 기업들을 살려야 되니까 구형돼야 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부품 써야 돼, 우리 부품 써야 돼, 우리 부품 써야 돼 하면서 이렇게 쓰는데 이 중에 있던 회사가 한 군데가 막 망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럼 부품 조달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 비용이 하늘로 치솟는 겁니다 이게. 게다가 또 가격 면에서는 뭐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무장 없이 판매된 마지막 생산분 9,500만에서 1억 1,000만 유로 정도의 가격으로 팔린 거예요. 뭐 가격 싸면 뭐합니까? 유지 보수 비용이 높으니까. 생산된 건 한 600여 대가 생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라팔보다는 수출 포함해서 라팔이 500대 팔았는데 생산은 많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제작국하고 그다음에 2000년대에 이제 계약을 했던 일부 중동의 아랍 국가들 그런 나라 일부 판매한 거 제외하고 나서는 판매 자체가 지지부진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라팔은
최근 시장에서 이제 뭐 F-16 제끼고 이제 F-15, F-18 제치면서 F-35 다음으로 많이 팔린 전투기가 된 거죠.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더 이상 F-16을 열심히 안 만들어요. 미국이 너무 5세대 전투기 개발만 집중하고 나니까 4.5세대 전투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싹 비었는데 라팔은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엔조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우리 새끼였는데 잠깐 요 기간 동안은 백조가 된 거예요. 네. 프랑스가 이 기세를 몰아서 진짜 쐐기를 제대로 뭐 4.5세대 이 전투기 시장에서 제대로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 2035년까지 ASN-4G 극초음속 핵미사일 이거 뭐 좀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것을 탑재한 새로운 라팔 스탠더드 F5 전투기 배치 발표. 이건 또 무슨 소식입니까?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에 프랑스 북동부의 릭세유 생소베르의 공군기지를 찾아와서 프랑스의 핵 억지력의 공중 구성 요소를 갱신하기 위해서 설계된 바로 말씀하신 ASN-4G 4세대 핵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극초음속 핵미사일이죠. 2035년까지 바로 이 기지에다가 배치할 거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핵은 프랑스는 자체 핵 개발을 한 나라죠. 그래서? 네, 유럽에는 지금 프랑스하고 영국이 핵 보유국인데 프랑스는 자체 기술로 핵을 이제 보유했고 영국은 미국의 기술에 의존을 해서 핵을 가지고 있는 나토 핵계획 그룹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핵무기를 뭐 어떤 식으로 뭐 생산을 하든 개발을 하든 사실은 나토 의무에선 벗어나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자유롭다고 할 수 있고요. ASN-4G는 현재 프랑스의 ASMPA 미사일을 대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초음속 램제트 핵미사일 프로그램입니다. 공중 핵탄두 TNA를 운반하도록 설계되었고 사거리는 1000km를 넘어서 기존의 ASMPA의 2배에 달하고요. 와우. 그래서 기존의 ASMPA 미사일이 마하 3 정도의 속도였다면 이 ASN-4G는 마하 7에 도달을 한다. 라는 것이니 뭐 비교할 수 없는 2배 이상의 속도고요. 확 나아지긴 했네요. 네. 이런 엄청난 속도를 통해서 적의 정교한 방공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그 A2AD, 소위 말하는 반접근 지역 거부 이 전력을 그냥 뚫고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 어떻게 장착된다는 겁니까? 이 라팔 스탠다드 F5 요거에 당연히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함재기잖아요. 이제 라팔이 이제 프랑스 항공 모함에서도 함재기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배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참여하는 미래 전투항공 시스템 FCA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이제 채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는 집단적 방어 메커니즘을 좀 가져가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단순히 그냥 뭐 무기체계 하나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야말로 프랑스와 그다음에 그 프랑스와 연결된 잠재적 동맹국에게는 전략적 자산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프랑스가 유럽 전체 해구산을 펼쳐주는 그런 바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프랑스의 뭐 라팔 판매 이게 뭐 F-35가 이기냐 라팔이 이기냐 그 문제가 아니라 국제 안보 뭐 이 정도 바뀐 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 정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미국의 일방적인 안보 주권이 이제 그 저문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 그 평가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아직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디한테만 기대려고 그러면은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유럽한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좋은 예방주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 라팔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투기 중에서 솔직히 이렇게 엄청난 전투기 아니에요, 지금도.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느끼실 수 있는 게 무기체계 자체의 성능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어느 정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얘가 어떤 환경과 어떤 정치적 환경과 어떤 국가적 관계에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라팔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느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근데 기다려라 라팔. 좀 뜨면 이제 큰 거 온다. 너보다 센 게 온다. 우리 그렇죠. KF21입니다.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이 그리고 관계자분들 파이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K방사안에 참조할 부분도 있었던 그런 유럽 얘기였었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라팔이 백조가 완전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큰 오리로 백조가 없는 틈에. 그렇죠. 넌 그냥 오리야. 네, 너 오리야? 근데 이제 백조가 비싸고 네. 백조를 못 가져올 것 같으니까 이 큰 네. 오리라도 좀 데리고 다니자라는 생각인 네. 것 같은데 이런 지점에 이제 KF-21은 네. 훨씬 더 백조에 가깝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마케팅을 잘해서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라팔이 그렇게 위대한 전투기라고까지 볼 수 없을진데 우리가 마케팅만 잘하면 충분히 앞으로 네. 또 그 역할들 또 진짜 백조 역할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타이푼 이제 교훈을 보면서 아무리 뭐 자체 무기가 튀어나도 그 뭐 부품 조달이라든가 운용의 묘가 충분히 따라주지 않으면 네. 정말 뭐 몇 프로밖에 운용할 수 없는 저런 수준으로 전략을 하기도 한다. 저거는 백조가 오리 새끼가 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진짜 다운그레이드가 된 거니까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확실히 강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양쪽의 교훈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는 이제 또 이제 경쟁자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열심히 뛰어나가는 거니까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더 열심히, 더 좋은, 그다음에 더 아이디어가 좋은 제품들을 갖고 이렇게 국제 방산 시장에 뛰어들어야 될 거고요. 자, 그걸 떠나서 결국 뭐냐면 동맹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동맹에서 존경을 받고 동맹에서 필요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능력 자체가 더 중요하다. 우리 능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되려 그들은 우리한테 고개를 숙이고 찾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OTT 웨이브와 지니TV,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 또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팔 너무 띄워주면 안 돼. 띄워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잘했어요. 그래도 요거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네, 저 말씀대로 라파는 오리로 태어났고 KF21은 백조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갈 길이 다릅니다.